호루라기 재단의 유튜브 콘텐츠 호루라기 이슈 7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루라기 재단의 김원경입니다.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호루라기 이슈를 세상에 격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잘 편집된 영상도 좋은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소식을 내놓으니까 너무 늙은 뉴스들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텀을 줄이기 위해서 매주 하면 더 좋지만은 그건 또 너무 바빠서요. 격주로 저희가 방송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막도 없고 편집도 전보다는 조금 성의가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방송하려고 오신 호루라기 재단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최재용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우리 호루라기 재단 이사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분. 감사합니다. 가장 에너자이저이신 분, 가장 특이하신 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주로 변호사이신데요. 어떤 네. 변호를 많이 해오셨는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자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활동한 것 중에 이제 공익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법률센터라든지 아니면 민변의 환경보건위원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주로 이제 환경 난개발에 대한 부분과 뭐 가습기 살균제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한 생활환경 피해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공익활동 쪽에서 활동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지? 변호사는 천재들만 하나? 이런 생각, 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요. 이 7월 한 달 동안 있었던 공익제보 관련된 이슈들 매번 다른 이사님을 모셔서 설명을 듣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사장님 한번 했고, 이해관 이사님 했는데요. 두 분이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최재용 이사님이랑 하면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좀 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미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재미있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익제보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달까지는요, 공익제보자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분 하면 박정훈 대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가장 주목할 만한 공익제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이종호 씨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공익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공익제보한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라는 말이 댓글 같은 것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 국민의힘 쪽에서도 막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JTBC 방송을 보면 항상 공익제보자다라고만 표현을 하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동안 어떤 방송에서도 공익제보자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7일에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도 출연하고 본인 유튜브 등에 등장을 해서 자신이 그 공익제보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12일에 열렸는데 이 증인으로 출석하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떤 공익제보를 했는지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이상했지 않습니까?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왜 그렇게 임성근 사장장을 보호하려고 했었는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김규현 변호사님이 그 공익 신고를 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JTBC라든지 M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제 주변에도 어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이종호와 그 우리가 다 아는 그분과의 그 연결고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종호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모종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들 이제 그런 게 녹취록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규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실제는 이걸 오픈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박대령에 대한 변호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내용이 정말 임성근 사장장이 자기의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종호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제 잘못된 일인 거죠. 그걸 통해서 공수처에 신고를 했고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김 변호사가 어쩌다 이런 내용 공익 제보하게 된 것인지의 심정들도 이제 JTBC 등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런 프레임을 좀 접했어요. 아, 이 김규현 변호사가 참, 뭐라 그럴까, 위험한 사람이다? 또는 비겁한 사람이다? 어떻게 친구들끼리 한 카톡 내용을 그렇게 공개하고 녹취하고,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다 녹취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튼 굉장히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의 말들을 심지어는요, 야당 쪽 그 분들도 사실 이럴까봐 나 무서워서 앞으로 사람들하고 카톡도 못하고 전화도 못해. 예. 이런 얘기를 그래서 녹음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 안 해.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 우리 사회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최근에 김규현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아세요? 네, 이제 저도 김규현 변호사님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사건을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 실제 김규현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신고자분들의 마음이 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과 대화를 했더니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리네.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잘못되고 불법이고 부정이고 비리행위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공익신고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네. 지금도 사람들은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지? 그리고 또 하나 경찰에서 제2 최혜병 사건이라는 것도 네. 거기도 지금 연관된 그렇죠. 듯한 네. 뉘앙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의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김규현 변호사 이걸 공개할 때까지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제 보면요. 같은 해병대로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대선배이기도 했었고 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종호 씨가 이제 불러서 밥도 막 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온 사람인데 대화 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만 안고 있다? 저는 그에 따른 고민도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친분관계보다도 우리 사회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박대령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해병대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순직한 최해병을 위해서 한 행동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공개를 한 거니까요. 예. 그런 점은 좀 많은 분들이 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박정훈 대령에게 오히려 미안하다. 그분 그동안 마음에 그 부담이 굉장히 컸었다. 내가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그 김규현 변호사가 하셨고요. 또 반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이미 다 드렸다라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그렇죠.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화 통화 과정에서 한 1시간 정도 예. 굉장히 이제 질타를 받고 했대요. 아. 그 대화방에 있던 분이랑 네.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그걸 이제 묵묵히 네. 그건 자기가 참아야 될 부분이라고 한 부분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결국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그 세 명이 그 23일에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JTBC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이렇게 셋을 고소했다라고 하는데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세 단위가 다 똑같은 혐의로 그렇게 고소를 한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가 우선 있었고요. 네네. 어제자로 제가 본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네. JTBC 기자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 말이 JTBC의 허위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보도국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이 네. 들었어요. 네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네.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뢰에 의한 피격인 것이냐 네. 아니면 좌초인 것이냐 그 무엇인 거냐 네. 이걸 가지고 고발이 한번 들어와서 그때 제가 지금 얼른 생각나진 않습니다만 그 편집국장분이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똑같은 프레임으로 네. 기소가 됐어요. 예, 예. 법정에서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했습니다. 예, 예. 문제는 뭐냐면 그게 허위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개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아예 이 혐의를 피하려고 다른 업무 방향으로 한 게 아,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아. 하긴 했죠. 그 사실 공익제보자들은 늘 이 고소를 당하잖아요. 이 공익제보자들이 흔히 당하는 공격과 협박 등을 김기현 변호사가 골고루 다 지금 받고 계시다.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그냥 시민들로 받는 협박 같은 것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실제 이제 만약 김기현 변호사님이 공익신고했던 내용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좀 더 구체화되고 한다면 네. 그 프레임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만 하고 추정만 했던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단초가 되겠죠. 그걸 덮고자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변호사의 주장이나 녹음 경위나 아니면 공익신고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그렇죠. 김기현 변호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기꾼이네 아니면 뭐 짜고 치는 것이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네. 예,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제보 공작이다라고 비난하는 그 국민의힘 측의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권성동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김기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런 또 이름을 붙여서 프레이밍했습니다. 그러니까 JTBC는 제보 공작을 한 거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정원유착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 탄핵 게이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익제보자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일들 많이 보셨죠? 많이 봤습니다. 예, 실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익제보 했던 네네. 것도 뭐 똑같은 프레임이었었죠. 그랬어요? 결국 돈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 네.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안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에 따른 피해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런 프레임 자체는 사실 공익제보를 왜곡을 하고 네. 공익제보를 해봤자 사회적으로 분란만 생기고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 프레임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 협작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좀 진실을 보는 눈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호루라기 재단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함께 김기현 변호사를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23일 밝혔거든요. 이 부분 아까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이 이 제보를 한 이후로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발신 번호가 제한되어 있는 전화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으로 자꾸 권성동 의원이나 이쪽에서는 뭐 사기 프레임이라는 네. 걸 씌우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 김기현 변호사나 이쪽 분들을 사기 또는 모략, 뭐 정략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변 위험이 잇따라 실질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게 뭐라 그럴까요? 빨리 되나요? 그런 것이? 원래는 조속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신변보호라고 하는 것은 당장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 따라서 아직 그렇죠. 특별한 결정이나 한 것을 오늘까지도 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과거에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에 대해서
온라인상 협박과 폭언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가 신변 보호 조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보인 행보들을 보면은 이건 뭐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애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논리를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성은 씨 건도 저희가 신청서상에 네. 선례로 이제 넣었습니다. 이제 네. 그때는 현재 국회의원이신 전현희 의원님이 이제 권익위원장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변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법에 의해서 사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네.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는 본인이 바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 경찰청장이나 관할경찰서장에게 네.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요청에 따라서 경찰서장이나 뭐 경찰청장 등은 이를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위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신변 보호용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경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은 바로 이제 좀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좀 국민들께서 권익위원회 항의 전화나 네. 이런 것들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뭐 120일 기다려야 된다 막 별 조사할 때 최근에 그랬잖아요. 네. 그런 날짜의 기한은 없나요? 언제까지는 꼭 결정을 해야 된다라거나. 네, 그런 결정이 없는 게 네. 또 하나 제도 개선의 하나 필요성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제 민원처리법에 따른 걸로 한다면 30일 정도에 네. 우선 1차적으로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이 권익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8일입니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는 이 권익위원회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법률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워낙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방심위 내부의 공익신고자가 내 위원장을 이제 그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반대로 위원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받은 부패행위라든지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네. 이 사안 자체가 정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죄가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뺑 문제에서 봤잖아요. 네네. 뭐 종결 처리할 수 예, 있는 종결 것이고. 처리하죠. 예. 근데 이게 자기들이 보니까 종결 처리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이첩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게 그냥 너희들이 한번 사건 검토해봐 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네.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지금 용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국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령한 백에 대해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주체가 아니다, 다 좋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수령하거나 물건을 수령했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위에 신고할 대상이 없는 대통령이 짱인데 근데 내가 신고를 그럼 누구한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부패해요라고 신고했는데 그걸 돌려보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자기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니면 밑에 사람이 조사하더라도 지금 위원장이 버젓이 있고 권익위에 보냈는데 되돌아온 사건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조사가 되겠어요? 방심위에 그렇죠. 돌려보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반면에 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제일 웃겨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네. 종결 처리하기도 이상하고 그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도 의뢰하기도 이상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히 방심위원장은 문제 있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덮어준 것도 너무 괘씸한데 여기에서 방심위원장의 청을 받은 것처럼 마치 이 공익제보자를 수사기관에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원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 행위로 인해서는 민사상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고 네. 징계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형사적인 부분에서도 그에 따른 형의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에서 애초에 방심위원장인 류일임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사건을 돌려보내 놓고 네네. 그 사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네. 그걸 가지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을 해버린다. 이거는 유일임에 대한 또는 이제 방송 장악에 대한 큰 줄기 하에서 방송위원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조치에 불과하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으로서의 논리가 너무 망가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내부의 반발 이런 게 전혀 없나 봐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 내부에서도 예. 그런 반발들이 많았었고요. 예.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권익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의 명을 제촉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김건희 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이첩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로비스트로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한다면 가능한 것이냐? 정말 이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진술이 불일치하면 앞으로는 전부 다 해당 기관에 이첩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권익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언젠가 이런 것이 자기들의 또 다른 결정에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될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요? 자백을 하면은 그러겠죠. 순순히 자백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권익위 조사 차원에서 네. 검찰 조사도 아니고 권익위에서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은데 아무튼 그동안 방심위 노조는 사무처 직원 149명 명의로 유 위원장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자와 같이 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요. 신고자 보호는 내팽겨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은 판단하지 않는 권익위는 간판을 떼야 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딱 담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답답한 사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에 MBC 보도를 통해서 쿠팡에서 계약직, 일용직 근무자 1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취합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이것을 쿠팡이 작성하고 운영해왔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보도 초기에는 이것이 괴문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야 라고 주장을 하고요. 공익제보자와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 등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 변호인과 언론인들까지 호소하면서 협박을 이어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트인가 봐요. 공익제보자와 변호인, 네. 언론인 같이 세트로 협박하면서 고소하는 거. 먼저 이 블랙리스트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 쿠팡 블랙리스트는 엑셀 파일입니다. 네. 거기에는 16,450명의 명단이 들어있고요. 네. 그 명단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그에 대한 평가 등이 있는데 네. 그럼 대상이 누구냐? 가입 직원, 노동조합 가입 직원도 있고요. 네. 언론인도 있고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왜 평가를 해놨는지에 대한 거 있겠죠. 네.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다. 근무 태만이다. 뭐 허위 사실 유포한다. 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진숙 오늘 위원장으로 임명이 네, 됐더라고요. 네, 방통위원장이죠. 예.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전에 뭐 개인 자격이었든 뭐 어떻게 했든 언론인들이나 예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갈라치기를 합니다. 맞아요. 좌파, 우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부류를 우리랑 같이 못 갈 사람이라고 정해버리고 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현재 평등원칙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따라서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것은 맞나요? 이 분이?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대리 신고를 통해서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네.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6월 12일 날 네. 지난 공익제보자 2명 중 1명의 집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블랙리스트를 외부에 이제 유출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공익제보자가 부정경제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왔었고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공익신고자에게 재간을 물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공익신고자들의 신고행위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 형사처벌의 잣대를 먼저 적용해버린다고 하면 네. 누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막말로 뇌물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뇌물 명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네. 것이고 또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담합행위. 네. 담합행위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담합행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법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담합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은 네, 네. 면제를 해줘요. 그렇구나. 네, 그게 뭐죠? 약간 공익제보자 보호같이. 보호인 거죠. 네, 왜? 네, 그 사람 담합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담합행위를 자신 신고해주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 논리대로 하면 논리대로 그 사람도 하면. 갑수수색 당해야 되는 네, 거지. 네. 말이 전에 이거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런 식의 형사처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여한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보고 네. 이 청구를 한 검사도 네. 저는 분명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취지나 이 공익신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얻을 공익에 대한 네. 반성적인 이런 고려가 전혀 없이 네. 그냥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지금 그러니까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권익위는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만약에 권익위가 네. 선제적으로 공익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그에 따라서 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라거나 했을 경우에는 미리 이제 의견서 같은 걸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형사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쿠팡한테도 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법이 하지 말도록 하고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것들을 막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쿠팡 쪽에서 공익신고자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익위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거는 뭐 방송 장악 의도라던가 또는 김건희 여사 사안을 그렇게 질질 끈 것은 대통령이 무서워서라든가 난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쿠팡이라는 사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늘어지는 동안에 이미 충분히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권익위의 행동이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안타깝고요. 경찰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여연대에서는
경찰이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익제보자 영업비리 유출이다라고 하면서 또는 업무상 배임이다 이러면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위 인정을 전제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더라고요.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경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쿠팡이 그에 따른 고소를 진행을 했겠죠. 네. 고소장 유출했으니까 영업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영업비밀이 대상이 뭐지? 라고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게 보일 거잖아요. 네네. 그럼 블랙리스트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다. 근데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익신고 행위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몽댕이로 뭐 때린다거나 네, 이렇게 네, 하겠잖아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정당방위 말고도 정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 정말 위법한 행위를 봤을 경우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 이게 이제 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일 거예요. 네. 그러면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영업 비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이게 어떤 의미에 대한 수사를 차라리 먼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무고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저를 뭐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실제 강간을 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강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간혹가다 밝혀지게 됩니다. 네. 만약 이 강간 고소를 당한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수사를 뭘 먼저 할까요? 강간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수사. 그렇죠. 네. 그래야지 무고인지 아닌지 여부가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블랙리스트부터 수사해야 돼요. 맞죠. 이게 블랙리스트이냐 아니냐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다음에 네. 블랙리스트라고 해버리면 이거 정당행위로 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죠. 조사를 네. 안 할 수도 오히려 있는 여지가 이거는 있는 거죠. 공익제보를 한 거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수사의 선우가 잘못된 거죠. 네. 그걸 만든 게 누구죠?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네. 아 수업 시간 같아요. 너무 네. 재밌네. 국민 권익위가 가장 지금 문제예요. 우리 지금 방송할 때마다 권익위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진상조사,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맞아요. 네. 권익을 훼손하는 권익위원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중증장애인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고 이걸 은폐하려 했던 진주교대가 공익제보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제보자를 압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그나마 지금 좋은 판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이 중증 장애인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자 네. 이게 이제 진주교대에서 쭉 작업을 들어왔던 거죠. 네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입학관리팀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노골적으로 막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2021년 4월에 이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10월 정기 국정감사에서 네. 이 중증 장애인 배제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에 대한 입시 비리 문제도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죠. 네네네. 역시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게 여기서 확인됐던 사항입니다. 네네. 교육부가 이제 감사 결과를 그 다음에 발표했습니다. 4월달에 네. 두세 개 학년도 입시에서 불공정한 평가 운영, 평가 조사의 임의 조작, 부당한 평가 개입 이런 것이 전부 다 확인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네네. 결국 중증 장애인 문제로 터진 네. 이 진주교대의 비리가 네. 다른 전체적인 일반 학생에 대한 학사 운영에 전반적 비리가 있고는 이제 쫙 사실 올라왔네요. 예, 네. 올라온 사안이기도 하죠. 네네. 이걸 처음 알린 분이 이제 공익 신고자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사건 주동자로부터 업무 지시라든지 갑질, 괴롭힘 모든 공익 신고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세트를 다 겪으셨군요. 네. 뭐 집단 따돌림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받아온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교무처장과 총무처장 등에 처음 이제 알리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진주교대 사건의 어떤 처음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교가 이 문제를 시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는 이제 이 신고자분이 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사건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조사하면 어떻게 되죠? 비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밝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입시 부정 같은 이런 내용들은 거기다 빼버리고요. 네. 그냥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 뭐 따돌림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사소한 부분조차도 모두가 사실 아님, 오해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공익신고자분 어떨까요? 마음이 우울하죠. 우울하죠. 힘들죠. 예, 힘들죠.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우울증으로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네. 학교에 휴직을 신청합니다. 네. 학교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요? 안 받아줘요. 예, 휴직 신청하지만 몰라 갑자기 책상에 캐비넷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휴직 신청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하다가 나중에 일부만 신청을 네. 받아줬다고 하고요. 네, 네. 공익제보자가 이런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결국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얻었기 때문에 산재 보상 신청을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통은 사업주 측에게 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학교 어떻게 할까요? 학교가 허위로 벌써-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한 것은 학교와 무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후 이제 공익제보자분이 질병휴직 연장을 또 신청하니까 과도한 의무 기록을 또 학교가 요구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연장 신청도 거부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서는 마지막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괴롭히고 휴직 안 받아주고 휴가 안 받아주고 하다가 다시 징계 절차를 또 들어가는 형태. 네. 또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을 가지고 징계를 또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아, 진짜 너무 악독하다. 어떻게 교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진짜 계속 드는데요. 결국 이 공익제보자가 입학관리팀장, 총무처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팀장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진주교대는 국립대라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소송을 해서 이 판결이 나온 것이에요. 이 판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지난 이제 12일 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했습니다. 네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359만 원을 지급해라. 네. 이 내용이었었고요. 네. 구체로 본다면 진주교대 소속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원고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누락을 해버렸고 네. 그게 말했던 입시 부정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걸. 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결국 배상할 의무가 있다. 네. 그리고 구체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행위, 제보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2차 가해 행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 불법의 종합상자였던 거죠. 네. 진주교대가. 네. 그래서 결국 4,359만 원을 지급해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지급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국가가 4,359만 원 누구 돈일까요? 세금이죠. 세금이죠. 예, 예.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 내게 된 원인이 누구일까요? 진주교대죠. 진주교대에서 이 행위들을 한 그 사람들, 구상권 공무원들, 누구예요? 구상권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끝까지 물고 들어가고 네.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회부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것까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구상권 청구는 국가에서 해요? 자동으로? 우리가 막 하라고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무기는 있습니다. 아, 직무유기. 아, 예, 국가 재산에 손실을 끼친 거죠. 네,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요. 예, 예. 눈 그렇구나. 똑바로 뜨고 우리도 지켜봐야죠. 아, 그리고 저는 아까 4,359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금액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구액의 절반 정도가 인정된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 금액이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손해배상 금액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햄버거 가게에서 뜨거운 물을 뭐 소비자한테 엎질렀다라고 하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것이 결국 이러한 불법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4,359만 원, 우리 사회에서야 이 금액을 떠나서 와 드디어 이분이 피해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구나 박수를 쳐주지만 4,359만 원 그동안 받았던 그분의 고통이 이걸로 해소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그 법원의 이유가 이제 굉장히 꼼꼼해서 이분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학교가 A에게 어떤 짓을 해왔고 그게 왜 불법인가를 법원이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판결문을 보면서 이 공익제보자분이 정말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금액은 매우 아쉽지만은 좋은 소식이어서 지금 오늘 나오는 중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하나 전해드려서 흐뭇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눔의 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던 곳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께서 존엄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그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익제보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달 6월 27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공익제보자 7명, 성함을 일부러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종선, 야지마 치카사,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김대월님 이렇게 7분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법인과 시설 운영진이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 2천만 원 또 여전히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런 판결 승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던 행위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나눔의 집에서 너무나 많은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소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2020년에 저희 홀라기 재단 이사장님이신 이영규 변호사님과 같이 이 나눔의 집의 7분의 공익제보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나눔의 지부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받고 실제 할머니들이 재단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아왔었던지를 가서 이제 직접 보고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대월 학예실장님이라든지 야지마 치카사 국제실장 이 7분이 그때 나눔의 집의 실제 실태를 폭로를 한 거죠. 그렇죠. 할머니들에게 들어오는 많은 기부금들 그것들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별다른 또 다른 어떤 기본 재산의 확충을 위해 쓰였던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어요. 실제 이제 나눔의 집이 문제가 되면서 민간 합동조사도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좀 밝혀졌어요. 전체적으로는 후원금이 이제 88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88억 원은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6억 원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자원봉사 또 거기 일했던 분들은 할머니들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 대외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했던 거죠. 실제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 야지마치카사라는 분이 아침마다 할머니 방에 가서 인사를 하고 사무실 내려가는 이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이었고 그때는 사무실 가는 길에 이옥선 할머니 이제 방에 이분이 들리신 것 같습니다. 방에 갔더니 침대가 벌어져 있고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계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일단 할머니를 잘 편안한 곳으로 이제 모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자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침대도 바꿔야겠죠. 바꿔야 되죠. 그분 침대만 아니라
다른 침대도 침대가 앉아 부러진다는 게 지금 말이 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네.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네. 보고를 하니까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돈 아끼려고 하니까 안 가도 된다. 오, 맞습니다. 이거 뭐지? 연고 같은 거 바르면 된다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황당하지만 네. 그러면 침대라도 바꾸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침대도 안 고쳐도 된다. 아니, 조금만 고치면 된다? 그렇죠. 네. 돈이 아까우니까 새 걸 하느니 네. 그냥 고쳐 쓰자. 이렇게 되는. 그럴 것 같아. 와, 이분은 일본 분이지만 네.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했던 그 전쟁 범죄들을 사죄하는 마음에서 할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 이상한 같아요. 나라. 이렇게 재단이 어렵나? 아니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이미 야지마 치카사 씨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대체 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거기 오시는 시민들도 많고 예. 그런데 왜 이 침대 하나를 못 사주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네. 이 야지마 치카사 이분도 네. 재단이 정말 어렵나? 그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네. 다 할머니를 위해서 만든 재단이고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때는 후원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였어요. 네네. 그리고 그 후원금들이 할머니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쓰였다는 것들이 네. 어느 정도 단초를 잡은 거죠. 당시에 공익신고 이후 안신건 당시 나눔의 집 소장은요 후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안전소장이 직원 급여와 간병비 그리고 학예사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고요 역사관 신축 공사와 양로시설 증축 공사를 하면서 마치 공개 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할머니 유서를 위조해서 할머니 돈을 나눔의 집 계좌로 이체했다. 이런 일까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3년 11월에 안전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그 나눔의 집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한 사람이 완전히 너무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왜 나눔의 집이 그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괴롭힘이 계속됐을까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정된 죄명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부패한 네네. 곳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부패했던 부분들이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인 것이고 안 밝혀진 부분도 또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이런 제보로 인해 가지고 비리가 밝혀졌는데 네. 이 직원들을 그럼 계속 같이 가게 되면 네. 나눔의 집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유롭게 좀 뭔가 나눔의 집을 이용하고 했던 행위들을 못하는 할 수가 거죠. 없게 될 수 있겠죠. 네. 뭐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까지는 하지만 7명의 직원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만뒀으면. 예. 직장 내 괴롭힘은 그래서 이루어졌던 건데요. 네. 법원 판결이 아까 23년 11월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후원금 횡령 사실을 폭로한 게 2020년 네.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폭로한 지로부터 한 2, 3개월 만에 이 나눔의 집 운영진 측에서의 제보자를 상대로 반격이 시작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예. 그 반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괴롭다고 했던 것들이 그때 이 7분을 만나보면 네. 이제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그건 별로 오히려 아니었어요. 예. 자신들이 할머니를 못 만난다는 거. 예. 예. 그래서 할머니들 상을 뻔히 알지만 할머니들을 케어할 수 없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재단이 할머니들에게 더 해코지 할까봐 그게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네. 걱정이 된 거죠. 네. 네. 차라리 내가 나가면 할머니들이 이제는 좀 편해지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네, 네. 나눔의 집은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들을 업무에서 아예 다 배제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예산, 회계 쪽 접근 못하게 해버리고 네. 할머니들 케어 못하게 해버리고 네. 그게 이제 이분들한테 가장
좀 괴로웠던 부분이었고요. 예. 그 나눔해지 문제는 우리 호루라기 재단에서 휘슬 스토리라고 2022년인가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야지마츠카 사시가 그때는 한참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얼굴이 정말 굉장히 우울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한번 뵀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근데 야지마츠카 사시를 그때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2편이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휘슬 스토리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역주행으로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눔의 집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해 주시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자신들을 힘들어했던 것은 그 할머니를 못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각종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고소고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고소고발. 만약 이사님에게 응. 고소장이 줄줄이 연달아서 한 번에 40개의 사건을 고소하면 그나마 나요. 그건 한 네. 건이니까. 네, 네.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또 한 건, 한 달 있다가 또 한 건, 한 6개월 있다가 한 건 하면서 한 40건의 고소장을 받았다.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번 느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리거나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죄명도 상해, 횡령, 어머, 강제추행, 어떡해. 강제추행. 뭐 명예훼손 너무 네. 다양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고소하려면 그래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재단 측에서, 그러니까 운영진 측에서 했던 이제 직원들, 뭐 임원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녹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쓸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그 직원을 막기 위해서 팔을 밀거나 못 들어오게 막으면 이걸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운영진 이름을 뭐 일부 가리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이 공익제보에 따라 가지고 시정 공고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행하지 않는 운영진의 이름을 일부를 가린 다음에 사무실 옆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공개법 위반, 뭐 모욕. 이렇게 막 40건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전부 다 기각되고 뭐 불송치, 네. 법원을 가지도 않았어요. 네, 네. 허무맹랑한 거죠. 웬만하면 우리 또 검찰 올려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은 다 검찰장에서 끝났습니다. 네. 일부 재판을 넘어간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무죄가 된 네, 네. 40건이 넘는 그 형사건들을 전부 다 죄가 안 된다는 걸 확인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가 4년이 걸린 겁니다. 네.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니까 너 고소당했으니까 너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너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게 나오기 전에 빨리 나가 이런 식의 그런 압박들을 되게 여러 명에게 계속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냥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가신 분들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거 이것이 지금 저는 위법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건 괜찮다라고 지금 본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남발한다고 하면 네. 사실은 그것이 정말 범죄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네. 했다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법원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시되지 않았다, 네. 뭐 이걸 이유로 하거나 네. 전체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 형사 고소를 남발한 것 자체가 위법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 몇 건의 기소된 사건, 네. 무죄 나왔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그것이 명백하게 이 7명의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이 가지는 사건 전체를 파편화시키고 분절화시켜서 네. 전체를 보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면 뭐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그 이유가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고소는 고소대로 네. CCTV로 뭐 했던 건 했던 대로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대로 네. 이렇게 나눠버리면 사실은 전체로서는 하나의 목적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안 본다는 것 자체도 너무 네. 좀 형식주의적인 입장이 아닌가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참여연대 공익제보 네. 이 판결 비평에서 네. 이 사건을 맡았던 이 손해배상 사건의 류광욱 변호사님이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원 판결에서 평가를 하면서 예. 공익제보자라 하더라도 고소는 해도 된다. 예. 그 고소가 억울하면 열심히 싸워서 무죄 판결을 받고 고소한 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뒤에 무고죄로 처벌받게 해라. 아니 너무 죄가 힘들잖아. 없으면 그렇게 다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입장,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을 심하게 말하면 이런 입장이라고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그 일반 정말 힘없는 공익제보자가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이라는 것은 고소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엔 다 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 소위 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할 때 변호사들의 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게 네,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인 개별 건에 대한 소위 이제 국선 변호사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호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아직 부족하죠. 아, 그렇죠. 네. 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도움을 체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모두들 입을 모아서 말을 했대요. 왜냐면은 국민권익위가 이때는 전현희 위원장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기 단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권익위 단계 이후에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만 하지 권익위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김대월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뭐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건 이제 뒤에 문제인 것이고 네.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결정문을 받는 단계부터 사실은 일반인분들이 이걸 하기가 어렵죠. 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사비로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라는 게 또 도입은 됐지만 이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도 김대월 선생님은 이제 무료 변론 해주신 변호사님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현행법에서도 공익신고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조금 관련된 규정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중 원상화 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성만이 규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쟁송 절차 및 기타 법률적 대응에 소요된 비용 지원 가능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좀 공익신고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폭넓은 형태의 지원이 좀 있어야지 네. 공익신고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무튼 원종선, 야지마 치카사, 이유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김대월 이 7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추정 60분에서 7월 19일에 우리 공익제보자 관련된 그런 아이템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홍보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쳐보시면은요. 추정 60분 7월 19일 편입니다. 제목이 공공의 적 공익제보자 순환사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여러 명의 공익제보자님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어떤 공익제보를 했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야말로 순환사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달에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공익제보 소식을 담는 호루라기 이슈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좀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걸 탁탁 여쭤봐서 쪽집게 가해 선생님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은요, 딱 절반 잘라서 8월 16일 정도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